안 사봐야 좋을 것이 별로 없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돈도 많이 풀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어도 더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사시는 게 맞다. 지금 전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가 폭등할 거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게 규제가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똘똘한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네. 몇 번째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매매가, 전세가, 월세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5월 9일 이후 또 달라진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이제 항상 이슈가 됐었던 5월 9일이 이제 지난 지 한 2주 정도 네. 촬영일 기준으로 됐는데 그 사이에 뭐 매물 잠김, 뭐 또 가격 뭐 반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또 현장에서 또 많이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량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네. 매수세도 지금 많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보다 좀 상담도 좀 많이 줄은 것도 맞고.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게 우리가 이제 5월 9일 이후면은 박인세일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네. 좀 당분간은 매물 잠김도 있지만 또 매수세도 좀 당장은 좀 붙지 않을 거라고 좀 관망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상 뭐 물량도 없지만은 매수세도 좀 전반적으로 좀 잠잠하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좀 준비하시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전반적으로 잠잠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동산에서도 다른 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5월 9일 전에 샀지. 그렇죠. 굳이 뭐 지금 살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살 사람들 다 샀고 약간 조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매수자들도 네. 어쨌든 뭐 대기 수요랄까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내가 뭐 5월 9일 전에 안 샀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게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금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금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매도하고 팔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5월 9일 전까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주택자도 이제 뭐 사고 팔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또 5월 9일 전까지 팔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파는 게 목적인데 그게 좀 늦춰지신 분들이 조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결혼이 올 연말에 하겠다 뭐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자금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 사정상 5월 9일 전에 뭐 팔 수가 없었던 분들도 많으니 그렇죠. 그분들도 뭐 사고 싶었다고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그렇죠. 6, 7월, 8월 뭐 이때로 좀 보고 있다. 맞습니다. 요번에 그 비거주 1주택자도 어쨌든 간에 새 끼고 네.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줬는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물건이 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전세 낀 매물을 이제 연말까지 무주택자가 살 수가 있는 건데 그 무주택 기간이 현재 무주택자만 또 해당이 되는 거고, 장래 네. 또 무주택자는 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1일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무주택자만 또 해당이 되니까 사실 그만큼 수요는 이제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1주택자인데 집 팔고 사는 건 안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날짜에만 무주택자만 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전세 끼인 매물을 샀을 때 이제 갱신 청구가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제 취지의 이제 기사가 올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걸 보니까 그 갱신 청구를 쓴 매물만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안 쓴 매물은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요즘같이 전세나 월세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시대에 세입자가 과연 동의를 해주겠냐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1주택자가 자기 집을 팔라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 아무래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언제 딱까지 딱 기간에 맞춰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게 세입자가 그 진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이 갱신 청구가 이미 된 것들, 된 것들 중에 2년 안에 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만 이제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생각보다 시장의 매물 증가 효과가 많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세입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야 뭐 어차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니까 뭐 팔면 그만이다 해서 이제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든 뭐 실거주 1주택자든 어쨌든 자기 한 채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팔면 또 따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게 맞아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팔고 이제 다운사이징하는 경우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내가 좀 아래쪽으로 간다 하면은 좀 팔 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은 팔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입지로 많이 갈아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보다 더 상급지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되게 이런 그 제도는 좀 크게 뭐 무의미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소강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소강 상태가 얼마 정도 가고 뭐 어떤 이벤트 때문에 조금 뭐 바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6.3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워낙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완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 혹은 수요 억제책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도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약진해서 그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지자체장을 가져가면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동력을 어느 정도는 잃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6.3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좀 시장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분들도 그 6.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좀 움직여보자 이런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직 어디가 뭐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를 조금 더 가는 분위기로 만약에 된다면 매수자들은 이거 규제가 더 가겠구나 해서 먼저 산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대부분 말씀하신 게 최근에 차가 너무 복잡하면 차를 줄이면 된다는 발언을 하셨고 네. 최근에도 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수요 억제를 통해서 약간 시장의 어떤 그 상승 여력을 좀 줄이겠다, 낮추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매수세 입장에서는 좀 이제 쫓기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요가 더 이렇게 막히기 전에 빨리 집을 사겠다 또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좀 규제가 더 강해질까봐 사게 되는 그렇죠. 런 네. 수요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더 이상 하면 못 사니까 지금도 이제 예전에 대출 규제도 사실은 뭐 계속 대출 규제 때문에도 이제 막히신 분들 많잖아요. 또 토지 네. 거래 때문에 막히신 분들 있고 해서 그 전이라도 빨리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또 이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양도세 중과할 때 보면은 네. 결국에 한 두어 달 정도 쉬고 한 7, 8월 그때는 이제 4월이었기 때문에 한 7, 8월부터 갑자기 또 막 확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또 뭐 꼭 계절성이든 아니면 뭐 어떤 네. 텀이든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7, 8월 달이 또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휴가철이기도 하거든요. 휴가철 직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뭔가 좀 물건을 사고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뭔가 좀 더 흐름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휴가철 지나고 나서 이제 추석 전후 해가지고 네. 항상 뭐 이사철 겸 추석 겸 해가지고 이제 그 여론이 막 바뀐다. 그래서 그때 뭔가 규제가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러면서 시장도 살짝 또 눌리고 연말까지 또 이렇게 좀 주춤하다 또 1월 올라가고 뭐 이걸 반복했는데 올해도 대책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그 흐름은 좀 비슷할까요? 저는 비슷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 부동산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예전에는 뭐 추석 때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추석 이후에 좀 집값이 오른다고 했으면 최근에는 그 전부터 이미 집값이 오르고 오히려 추석 때는 조금 잠잠하거나 조금 오히려 네. 그 매수세가 좀 꺾이는 그런 트렌드를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워낙 이게 정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빠르게 회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좀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5월 9일 전에는 보통 이제 매물의 증가가 이제 강남 3구 뭐 이런 데들 많이 좀 늘어나면서 좀 적체도 됐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조금 가격이 좀 눌렸다고 말하는 동네들은 어때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물론 거래는 없는데 조금씩 좀 살아날 것 같다는 좀 분위기이고요. 지금 이미 그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경우에 이미 가격들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네.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뭐 대출 규제에서도 좀 어느 정도 6억까지 또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수도권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구리동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조정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지역들도 요새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도권도 조금씩 온기가 좀 퍼지는
터진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 쪽은 여전히 조금 좀 침체라고 봐야 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최근에 뭐 P2P라든가 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한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다 현금으로 전액. 만약 30억짜리면은 2억이면 28억을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남 쪽에는 아무래도 수요는 당분간은 좀 더 이렇게 좀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대출 규제가 뭐 이렇게 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대출은 또 똑같이 막 2억씩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럼 갑자기 수요가 또 강남에 또 붙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만한 뭐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출은 똑같은데. 그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은행과 상관없이 건설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승계하는 조건으로도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또 이제 그런 수요도 좀 붙을 수 있고 최근에 또 트렌드가 뭐냐면 집주인들이 아예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고 뭐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그냥 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이런 흐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수요가 잠재워진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네. 대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거래량이 뭐 이제 평년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거래량이 이제 팍 떨어지는데 뜨문뜨문 거래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수요를 줄이고 좀 자금을 좀 옥죄면 어쨌든 가격 상승은 좀 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가격이 뭐 하락도 예상을 해봐야 되나요? 아니요, 가격 하락은 저는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제 급매로 던지는 경우 외에는 강남권에 워낙 수요가 더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최고가를 찍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뭐 거래나 이런 것들도 보시니까 네. 지금 강남권을 뭐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강남이 좀 잡히면 다른 데들도 잡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데 강남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매수를 주저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인가요? 아니면은 기다리면 조금 뭐 보유세든 뭐든 좀 늘어나면 가격에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돈이 거예요. 없어서?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럼 어딘가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게 혹시 뭐 삼성전자나 뭐 네. 이런 하이닉스의 상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대출은 아닌 소득 네. 자체가 증가하거나 뭐 주식에서 돈을 벌거나 뭐 이런 분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여금이 이번에 6억 정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절반이 세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3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상여금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사실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임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진짜 주식 투자를 막 몇십억을 갑자기 벌거나 뭐 하신 분들은 충분히 현금으로 사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3억으로 강남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강남 쪽으로 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수요들은 동탄이라든가 이제 오산이라든가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평택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판 사람이 분당 사러 가고 또 분당에서 판 사람이 또 이렇게 판교 가고 판교에서 또 이게 강남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강남 집값을 이제 못 사게 잡으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 집값이 다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가 뭐 다 올랐다.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집값을 잡는 거냐? 저는 또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이 오르면 이제 그 인접한 수도권들도 충분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도권도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냐는 한번 반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방향성이 조금 뭐 그 가장 최상부는 조금 주춤하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전월세 매물도 없고 뭐 전세도 지금 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그 과거의 어떤 패턴은 맞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뭐 전세가율이 좀 낮아서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매매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그 시차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전세가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외 지역들 비조정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세가 비율이 워낙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당장 집값이 막 전세가 때문에 오를 거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좀 비조정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에는 토허제가 없으니까 전세가 상승이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맞습니다. 매매가에. 네. 투자금이 작아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조정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들은 어쨌든 토호제를 워낙 광범위하게 걸어놔가지고 네. 뭐 일부 지역 몇 곳 빼고는 막 그렇게 아주 막 매수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거기도 결국에는 전세 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과거 그 문재인 시절에도 풍선 효과를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때 네. 이제 뭐 잘 안 오르던 지역들도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풍선 효과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똑같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방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지방도?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뭐 지방 일부 지역은 오르는 지역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방이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좀 지방 광역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그 대전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런 좀 선도적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곧바로 막 지방이 막 화랑이 되거나 예전처럼 그렇게 화랑이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5월 9일 전에 사실 분들은 이미 뭐 웬만하면 다 샀겠지만 네. 그래도 몰라 해서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아니면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샀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싸게 살 기회가 뭐 잠깐이라도 한번 올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빨리 사는 게 나은 건가요? 그게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정말 사고 싶은 데는 아마 그 사고 싶어도 돈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추후에 좀 돈이 나올 구석이 있다. 네. 추후에 나올 구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집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증여를 좀 받을 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상속을 받겠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요거를 이제 처분하고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서 한 번에 좋은 거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은 집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은 현실에 좀 맞게 타협을 하셔서 이제 적정한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말은 뭐 앞으로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뭐 매수하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지니까 뭐 네. 대출이든 뭐든 조금 더 이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니 네. 기다려봐야 뭐 이렇게 좋진 않을 수 있다. 네,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 진짜 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네. 돈이 좀 나올 때가 구석이 있다고 하면은 좀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세가 있더라도 뭐 내가 돈이 더 많이 그때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죠. 굳이 먼저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갈아타기 할 때 이게 세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너무 커서 맞아요. 한 번에 갈 때 좀 잘 가야 된다 이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 한 번 갈 때 지금은 워낙 이게 그 똘똘한 채 현상이 워낙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왕 살 때 기다렸다가 한 번에 좋은 거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괜히 뭐 두세 번 갈아타다가 돈을 더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그 가고 싶은 데가 정말 상급지다, 네. 강남이나 용산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무주택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가신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고만고만하신 분들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고만고만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건 또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도 너무 한번 옮길 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좀 만족하는 정도로 가긴 가야 된다. 네네.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네네네. 근데 돈 들어올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아니, 이제 1년 뒤나 지금 똑같아. 만약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현실에 맞게 그럴 건 빨리 사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안 사봐야 좋을 것이 별로 없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돈도 많이 풀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어도 더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사시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궁극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아파트를 타협해서 사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경기도 남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걱정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뭐 한 뭐 60조 가까이 뭐 푼다는데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뭐 전 월세로 가든 뭐 매매로 가든 어딘가로 막 갈 텐데 네.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미래를 읽다 투자 전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 얘기 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5월 9일 전에 사신 분하고 네. 안 산 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세금이 좀 늘어날 것이고 뭐 그거 정부의 카드를 본 다음에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선택하자라고 좀 전략적으로 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특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축소를 하거나 또 변경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실거주는 아니어도 비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래저래 증세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매물을 내놓으면 그게 어느 정도 좀 매물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내가 사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 좀 뭐 일부 네네. 축소 변경 네네. 요거의 확률이랄까 뭐 이거 좀 네네. 이거는 한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점차 이제 실거주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10년 보유만 했어도 80% 공제를 받았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 또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인가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거주 10년 보유해야지 80%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4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10년을 아예 거주를 해야지만 80%를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이게 사실은 소급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을 한다고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정부, 그러니까 이게 또 63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그 규제를 더 할 동력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실거주를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간간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내년 4월 이후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거주 10년만 80%를 인정해 준다고 만약에 바뀌면 네. 그러면 4월 전에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하셨던 분, 갭 투자로만 막 10년 네, 네, 보유하고 네.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갑자기 뭐 40%막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2, 3월에 팔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만약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근데 안 이거- 팔긴 어려울까요? 그런 분들이? 아, 난 그냥 끝까지 들고 갈게. 뭐 아니요, 이렇게 하기는- 충분히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 9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중에서 안 파신 거를 선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조정 지역 안에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나는 버티겠다 해서 안 파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다주택자보다는 훨씬 더 네. 그런 마인드가 강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그래도 한 두세 개 중에 뭐 한두 개 남겨놓고 하나만 남겨놓고 뭐 파겠다 이 정도는 되는데 이 전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파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안 팔고 좀 버티겠다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왜 좀 이렇게 애매하냐면 그걸 팔아서 결국엔 또 다시 집을 만약에 사시려고 할 때 네. 그럼 이제 실거주 되는 집 사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어도 좀 네. 대출 규제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 사죠. 네. 기존에 내가 사놓은 집보다 맞아요. 좋은 집으로 못 갈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팔고 주식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맞습니다. 그냥 버티고 나중에 전세 맞습니다. 빼주고 언젠가 들어가자. 근데 아마 이런 수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 하나 정리해서 은퇴하려고 하셨던 분들, 축소하기로. 다운사이징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전에 팔려고 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게 아니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경기도주로 나가서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내 노후 대비로 쓰겠다, 애들 좀 나눠주고 뭐 이러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매물들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도 이제 그렇게 매물이 많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이 출현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장특공이 결국에 80%를 공제해준다는 거는 네. 양도세가 커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강남 쪽 집값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아니, 그건 영향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양도세 큰 데가 다 강남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강남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는 분들 몇 분만 이제 금매로 던지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여차하면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로 가겠다, 상속으로 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또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장특공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전세 월세를 받고 그 전세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쓰시면 돼요. 네. 어차피 뭐 상속은 해야 되니까 나중에. 네. 아니면 그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은 부담보 증여를 통해서 또 증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일부 이제 정말 돈이 좀 급하거나 내가 어차피 팔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은 파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월세로 돌리거나 그냥 우리 애들 사게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그냥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히 더 괜찮은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든 우선 버티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바뀐다고 치면 이게 다시 원상복구라고 해야 될까? 뭐 다시 뭐 이제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점점 더 거주 절대 쪽으로 그럴 가지 가능성이 않을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10년 보유만 해도 80% 공제를 해주겠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현 정권 하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안 내놓고 최대한 뭐 자녀 빌려주거나 뭐 그럼 정한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간다. 그렇죠. 상속 증여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를 계속 받으시겠죠. 월세를. 어차피 거주를 못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네.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오르는 자금을 가지고 그냥 노후 대비 하시는 거예요. 네. 굳이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는 세금도 없는 거예요. 전세 상승분은 세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 그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들어갈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다시 실거주하러 들어가실까요? 그거는 이제 보유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이 이제 거주 양도세는 아니고. 그렇죠. 보유세가 만약에 비거주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여력이 되신 분들은 전세를 빼주고 들어가시겠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유세가 뭐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굳이 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세나 월세를 줘서 그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죠.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하게 만드는 요소는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이제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번 달이었나 아마 그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냐 아니냐의 여부를 기준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주택인데 비거주자한테 보유세 늘리는 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다 나름의 각자 어떤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실거주고 이거는 투기다. 이거를 누가 평가를 합니까? 다 네. 개인적인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판정을 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거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전월세 매물이 빠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전월세 그 가격이 또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가 폭등할 거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게 규제가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똘똘한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네. 몇 번째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정책들을 내니까 지금 현실이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매매가, 전세가, 월세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을 계속 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전월세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살기 좋은 동네니까 양도 차익도 클 거고 네.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값도 비싸니까 보유세도 높을 텐데 네. 그분들을 포기시키고 팔아라라고 하는 의도가 전월세가 상승해 버리면 안 먹힌다. 안 먹히죠. 어차피 그 돈을 받아서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예를 들어 세금을 더 강력하게 올린다든지 강력하게? 보유세를 막 엄청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네. 양도세도 단계별로 뭐 내년까지는 네. 뭐 일부 풀어주지만 내후년부터는 뭐 양도세 엄청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지금 팔어 네. 팔고 뭐 원하는 데 가서 살아라는 전략으로 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그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거지 네. 규제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값을 좀 내놓게 하려면 차라리 양도세를 많이 줄여줘라. 그러니까 양도세 슬라이딩 정책을 해서 네. 양도세를 뭐 아예 감면을 해주거나 일반 세율인 것도 좀 감면을 해줘서 인센티브를 주면은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중가에서 좀 깎아준다는 의미가 중가를 하고 나서 거기서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분들이 그 양도세를 내야 될 거보다는 더 내는 거예요. 전보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옛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요만큼 깎아줄게 한더라도 사람이 움직일 동력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굳이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집값의 절반 이하의 집으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뭐 절반 이하로 깎아주겠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제도로. 퇴직 프로그램, 뭐 은퇴 프로그램을 뭐 돌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굳이 예를 들면 뭐 65세 이상이신 분이 뭐 자기 뭐 이렇게 경기도 이런 데로 나가실 때 현금화 하실 수 있으면 세금을 확 깎아주겠다. 뭐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한번 나가볼 만도 하겠다. 그렇죠. 뭐 그런데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보다 이게 좀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은 사람들이 좀 움직일 동력이 생기는데 양도세 중과 이렇게 많이 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깎아, 그러니까 82.5%한 거에서 뭐 10% 깎아줄게 면 그래도 72.5%지 않습니까? 거기에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작동은 안 할 것 같고 있는 분들도 좀 버티기로 들어갈 확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월세가 좀 안 올라가 줘야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전월세가 지금도 상승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이제 신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하면은 전월세 쪽은 잡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지금 정부가 말하는 분들을 팔게 하는 거는 말씀하신 인센티브 말고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연봉을 깎을 테니까 열심히 일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연봉 더 줄게라고 해야 되는 절대 거죠. 안 움직여요. 사람 직원 회사 아시잖아요. 사람 움직이게 하려면은 인센티브로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이거를 막 규제하고 때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에는 햇볕 정책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국민들한테는 계속 인센티브가 아닌 이렇게 자꾸 규제적으로 일변도로 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상속세도 어쨌든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평균 가격이 뭐 지금 30억대가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를 뭐 한 30-40%씩 막 50% 내는 분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가 좀 바뀌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것도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간담회 같은 데서 그 상속세를 뭐 18억까지는 당장 빨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게 또 전혀 뭐 지금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도 사실은 이것도 공제 10억도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 10억. 근데 30년 전 10억은 지금 시점에 봤을 땐 100억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집값 평균 가격도 뭐 한 14억, 15억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상속세 때문이라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고 치고 집 팔아서 뭔가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집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집 투자보다는 딴 걸 하시겠죠. 뭐 주식이든 뭐든 이런 거 하실 텐데 또 이제 자신도 없고 좀 걱정도 되고 어차피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또 상속세 또 한 50%도 내야 되니까 그럴 거면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어떻게 애들한테 주든지 하자. 맞습니다. 애들도 집이 없으니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세금이 뭐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없고 지금 뭐 한 반은 내놓고 가라 뭐 이런 제도니까 그럴 거면 그냥 버틴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임대사업자도 좀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도 왜 이렇게 혜택이 많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공공하게 나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쪽을 다시 활성화시키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발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동참할까가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다 지금 다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을 줬던 거를 지금 다 뺏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다시 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떤 임대사업자 관련된 정책이 나와도 아마 이게 쉽게 그렇게 막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 옛날에 막 무한 전세법, 뭐 무한 임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제화를 한다든지 뭐 더 임차인을 강화,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좀 계속 어차피 지금 그 민주당에서 모든 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게 그 전월세가 폭등한다거나 또 다양한 또 방법들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규제가 나오면 항상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로 간다고 좀 봐야 될까요? 보유세든 뭐 양도세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수익률 개념으로서는 네네.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뭐 5억을 투자해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손해가 나는 건데 네. 요즘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도 막 화랑이고 맞아요. 하니까 주식시장도 아예 세금이 없고 맞습니다. 아예 없는 거랑 증세하고 있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뭐 맞아요. 부동산도 올라는 간다지만 뭐 여기는 뭐 하루에 막 5% 10%씩 오르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의문을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또 주거 안정의 어떤 역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네. 이게 나와 내 가족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똘똘한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특공 10년 거주 시 80% 공제를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는 봐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마저 뭐 한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10년 거주를 했을 때 장특권 80%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똘똘한 한 채, 그 외의 자금을 뭐 다른 데 투자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미 그렇게 자산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이라든가 이제 용산이라든가 핵심 지역 집값만 계속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12억까지는 사실 비과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또 장특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억에 사서 10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비과세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건 장특권과 상관없이 이런 수요들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12억에서 한 네. 3, 4억 사이? 네. 그 중간에 낀 세대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아예 그거보다 네. 더 비싸면 장특공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아예 거주하면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그렇다고 장특공을 12억까지 또 비과세가 되고 나서 또 장특공을 받는 거기 받는 때문에 거니까. 예,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물론 세금이 있지만 또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장특공 10년 이거 거주도 만약에 장특공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 저항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장특공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나요? 이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겠다. 예. 만약에 장특공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근데 거주든 뭐든 그냥 양도세 내라는 거예요. 12억 네, 초과면. 네. 그러면은 강남 집값 좀 잡힐까? 아니요. 그래도 안 잡혀. 양도세로 막 20몇 억씩 내야 되는데. 안 팔죠. 아예 안 판다. 절대 안 팔죠. 안 팝니다. 그냥 안 팔고 뭐 상속으로 가긴다. 예. 상속세 물론 내지만은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그때까지는 애들 잘 살게 해주겠다. 네, 뭐 네. 차라리 맞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 규제 쪽으로 가는 거는 원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절대 높다.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안 되고요. 집값을 잡고 싶으면 공급을 많이 하고 규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의 어떤 인센티브를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주식의 인센티브가 아직 크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부동산 이렇게 계속 억제해서 이 자금이 주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규제를 풀고 공급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가야 하는데 네. 앞으로는 좀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규제가 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뭔가 좀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도 일어난다. 같이 이렇게 동반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매매 시장을 누르면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또 옮겨가고, 그럼 네. 이제 전월세 시장이 또 이제 뭐 항상 또 시끌시끌해지는데, 지금 재밌는 기사가 보면은 이제 한 6개월 전에는 1000세대의 전세가 없어요 이랬는데 맞아요. 2000세대의 전세가 없어요. 요즘엔 3000세대의 전세가 없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점점 더 대단지에도 전세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원래라면 그래도 한 몇십 개씩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게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나요?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나 뭐 이제 다른데 이제 뭐 어플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어디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매매는 좀 있는데 전세 월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부에서는 뭐 아무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세월세 실제로 매물도 없고 지금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가 지금 뭐 대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정말 매매 말고는 전월세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6.3 지방선거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2 플러스 2. 아니면 뭐 10년 임대, 10년 임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10년 동안은 묶일 수 있지만 그 전에 10년의 전세를 다 올리려고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전세 월세 폭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분들은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태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변대 정책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그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뭐 이제 계약갱신권을 더 주거나 뭐 가격 정찰제로 간다거나 뭐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그냥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뭐 전세를 더 주라든지 그러니까 반시장적인 정책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죠. 지금도 이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다른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삼성이랑 지금 노조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다음에 하청업체까지 지금 다 지금 시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통과가 됐고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신경 안 써. 그냥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저는 더 큰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방향대로 뭐 규제나 어떤 좀 그런 뭐 임차인 보호 강화 이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반대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있을 텐데 우선 인센티브 주는 거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뭐 이제 뭐 2년에 5%만 올려라 대신에 양도세 다 깎아줄게 과거 했던 거를 미안하다 진짜 다시 할게라고 해서 정말 들고 나오면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들고 나오면 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나요? 안정되죠. 당연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죠. 이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동기의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억압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충분히 동기가 되면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분들도 충분히 그거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 충분히 집값 안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어쨌든 토호제도 풀어야 되고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도 풀어야 되고 지금 했던 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미 규제로 인해서 다 실타래가 다 엉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타래를 엉킨 거를 풀려면 그냥 싹둑 자르고 다시 그냥 세팅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실 거예요. 못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러면 자기네들 잘못한 정책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꼴이니까 그거는 절대 못 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계속 덕지덕지부터 누더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다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어렵다면은 반대로 이제 규제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 네. 지금도 사실 되게 심각한 수치긴 하거든요. 네. 그 임대차 3법 처음에 이제 발표되고 통과됐던 2020년 8월에 전세 수급 지수가 180을 넘었는데 지금이 이제 180 돌파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더 심해지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전월세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아, 그 정도일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상상하지 못한 전월세 상승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 매물이 있으면 뭐 가격 흥정을 하는데 지금 전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없죠. 전세가 없으니까 뭐 없는데 뭐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지금 실거주나 뭐 토어제를 좀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더 강화돼서 그런 걸까요? 당연하죠. 이제 좋은데 이제 입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전세 물세 물건이 빠지니까 그게 차츰차츰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대1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를 내주고 하나가 비어지면 이게 빈집이 아니라 상급지는 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은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전세가 월세값이 계속 오르는 거고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채만 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죠. 네네. 어찌 보면 한 채만 사는 거에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살기 좋은 동네들은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죠. 실거주를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계속 하라는 정책들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정부도 어쨌든 네. 뭐 나중에는 이제 전월세가 너무 심해지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네. 규제 중에 어쨌든 가장 하기 쉬운 뭐 아니면 확률이 높은 거를 뭘로 보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주기 뭐 이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 네. 6년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것도 그럼 과거처럼 좀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의 세입자들은 더 살게 해주겠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또 생기죠. 근데 이게 네. 처음에 생길 때는 사람들이 네. 이제 대응을 못했지만 지금은 2 플러스 2 이미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이번에 세입자 내보내고 네. 들어가야겠다라고 그렇죠. 마음 먹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클까요? 이렇게 하면?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 본인만 아니라 직계 좀비 속에 들어가도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녀들이도 이제 크게 되면은 아마 자녀들한테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입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쫓겨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 내가 거기다 모시겠다. 네. 근데 이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까지 규제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굉장히.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들어갈 테니까 2년 사셨으니까 나가주세요. 하면은 또 세입자는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입자 보호가 과해질수록 이 집주인분들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부당한 방법은 아니니까 네.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절대 부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집에 세입자 대신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점점 이런 식으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분들 중에서 네. 그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네. 가족을 일부러 세입자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왜냐면은 내가 언제든 팔려면 맞습니다. 이제 세입자랑 협조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맞습니다. 가족이 들어가서 사시면 어쨌든 맞습니다. 협조는 되니까. 아, 그럼요. 그런 의도로도 이래저래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는 좀 피할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뭔가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전월세가 막 급등하는 거는 바로 민심이 악화되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에 뭐 가격 정찰제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을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네. 할까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뭔가 이게 나오는 소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되게 이제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해결 방법이 정찰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를 풀고 네. 근데 규제를 더 강화하고 강화할 계시는데 수밖에 없는. 지금 더 강화하고 계시는데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뭐 얘기를 한다 한들 부동산 전문 자문위원들이 다 좀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약간 좀 이념에 많이 더 치우친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참모진들도 좀 제대로 올바른 조언을 못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예,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규제를 더 하면 더 네. 세지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더 강해지고 그럼 결국에 이제 해볼 만큼 해보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강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전 월세를 지금 계신 분들 네네. 살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네.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뭐 네. 아비규환인데 네네. 어차피 나는 뭐 하나 집 있고 네. 갱신권도 뭐 썼고 네. 뭐 그래서 아직 뭐 1년 8개월 남았다 뭐 이런 분들은 좀 마음 편하다고 지금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나마
그나마 지금 뭐 두 발 뻗고 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주택자라면 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질 수 있죠.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폭등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2년 뒤에는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냥 맘 편히 있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어차피 전세 월세도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그다음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공급 물량이 워낙 없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시는 게 맞다. 근데 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입지에 가고 싶고 돈이 나올 구석이 있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린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전세 사는 집이 네. 그 매매가에 뭐 요즘에 전세가율이 뭐 40%뭐 50% 네. 뭐 이 정도 되니까 네. 보통 이제 전세로 살면 네. 자기 능력으로는 좀 매수하기 어려운 맞아요. 동네에서 거주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벤츠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맞아요. 뭐 이제 소나타로 바꾸라는 건데 거기도 또 갱신도 했는데 맞아요. 벤츠 2년 더 타도 네. 되는데 네. 굳이 이거를 뭐 지금 소나타로 포기하고, 가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게 현실을 좀 직시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2년 후에 벌어질 일을 상상하게 되면 2년 후에 더 밀려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실을 좀 인지하시고 적당히 현실에서 타협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급지를 좀 낮춰서라도 네. 집을 매수하시는 게 나와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진짜 내 집이 아니고 결국에 빌린 집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날 때 그때 가서 더 후회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전세를 뭐 주시거나 뭐 반전세 월세 주고 계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네. 좀 뭐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냥 아예 이번 기회에 뭐 정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빨리 빼주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주택자 아니면은 그냥 뭐 큰 규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버텨볼까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이제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관련해서도 이제 종부세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1주택자는 12억이고 이제 공동 명의면 18억까지 되기 때문에 네. 이 보유세 부담도 사실은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 종부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부세 부담이라는데 보유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특히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면은 빨리 들어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전세 월세도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도 있다. 이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한 6개월 뒤에 뭐 네. 한 7개월 뒤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이 있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실거주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보내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또 정책이 나오는 걸 그럼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금액이 내가 볼세가 정말 부담이 되고 내가 당장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정책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서 좀 들어갈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버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세금이 걱정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네. 먹는 거는 좀 너무 좀 조급한 건가요? 그렇죠.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제 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파셨고 좋은 아파트를 먼저 파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 다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마음 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도 좀 현명하신 판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정부 정책에 너무 겁먹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 네. 뭐 이런 네. 분들은 그 항상 고민인 게 이제 전세를 갈지 월세를 갈지. 근데 월세로 가면은 전세 이자보다는 조금 더 네. 줘야 되는데 네. 제일 고민이실 텐데 뭐 굳이 집을 당장 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나요? 이것도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전세로 목돈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만큼 또 자금 운용을 못 하는 거니까 월세로 살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이나 그죠? 뭐 이런 요새 워낙 주식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투자 공부를 해서 주식 쪽으로 불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굳이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이런 거를 하나 사놓고 당분간은 왜냐면 빌라에서 내가 살기는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사놓고 내가 좀 약간 월세를 살아야겠다 왜냐면 또 그런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 사놓고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은 어쨌든 토호제에선 피해 갔으니 네. 우선은 뭐 하나 선점해 놓는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뭐 주식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래나 저래나 월세네요. 그러면 전세를 사는 건 별로. 저는 솔직히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월세 살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또 본인 어떤 실력도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네. 실력도. 근데 전세로 하게 되면은 뭐 투자를 전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서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자산을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게 좋다고 봐요. 임대인도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전세를 주는 게 이제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월세 상승은 뭐 예견된 일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가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 원룸도 뭐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전세는 이제 점점 좀 앞으로 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죠. 네. 최진건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집을 사고 싶다고 마음 먹어도 지금 네.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 대출도 안 되고 네. 뭐 매물도 없고 내가 살려고 했던 동네는 이미 뭐 진짜 뭐 날라갔고. 억 이상 막 올라갔고 작년에 살 걸 괜히 지금 기다렸다 뭐 후회도 많고 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시선인데 네. 그렇지 않은 건지 여전히 살 때가 있는 건지. 저는 여전히 살 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와 거주를 조금만 분리하면은 또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을 좀 범위를 좀 넓히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아직도 좀 저평가된 부동산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고 싶은 지역에서 월세로 살면서 남는 금액을 뭐 아까 말한 재개발도 있지만은 비조정적 아파트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조정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을 통해서 미리 이제 자산을 좀 추적하고 아니면 그 자산을 좀 이게 굴린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방법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결론적으로 네. 뭔가를 사놓는 게 무주택으로 오래 계시는 것보다는 사놓고 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단순히 집을 사는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에 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게 행위 자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이런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내 집을 사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그 재테크적이나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당장 살지 않더라도 미리 사놓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우선 지금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경기 남부권을 꼽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반도체 쪽에서 상여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입지를 바꿀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세요? 뭐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1등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 순위에서는 뭐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퇴근의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강남에서 다니기에는 또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상여금 받고 하면은 충분히 이참에 내 집을 사야겠다 이러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로 인해서 뭐 동탄이라든가 경기 남부 쪽에 아니면 뭐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충분히 그런 이제 수요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돈으로 집을 산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그러면 경기 남부, 뭐 동남부 네. 쪽을 최우선으로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집주 근접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강북에서 노원에서 이쪽 다닐 수는 없고 사실 출퇴근도 문제지만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서울 뭐 웬만한 지역보다는 이쪽에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입지들도 충분히 예전보다는 달리 좀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뭐 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이다. 아직은 좀 덜 올랐다. 뭐 왜냐면 지역마다 지금 격차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동서남북이면 네, 보통 네, 뭐 이제 서부권이 좀 네.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네. 뭐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 경기 남부가 아니 저평가는 아, 것 같아요. 여전히 올랐지만. 네. 경기 남부도 그렇고 경기 남부 중에서도 이제 안 오른 지역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여력이 되시고 돈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정말 그 현금이 없다, 돈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보시면은 충분히 아직도 저평가되고 싼 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뭐 예를 들어 평택이 뭐 미분양의 무덤이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평택 뭐 가격 오르지 네. 않고 막 내려가고 막 네, 이런 네, 얘기들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얘기들은 뭐 삼성 뭐 이렇게 네. 상여금 준다고 하니까 뭐 네. 갑자기 뭐 계약이 되더라. 막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막 떠돌고 있는데 네, 네, 네. 거기까지도 막 갈까? 저는 충분히 공기가? 갈 수 있다고. 왜냐면 그게 그 평택 같은 경우에 지제 그 네. 사업장이 사실 그쪽 바로 옆이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여러분 그 지제역이 사실은 SRT도 있고 또 이제 GTS도 이제 나중에 뚫릴 여지도 있고요. 지제역에서 그 수서역까지 18분이면 가요. 물론 이제 지제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지만은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제역 그 이쪽도 평택도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라고 봐요. 네. 떨어진 지역은 아니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이유는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오를 시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당장 내가 사놓고 1, 2년 만에 오른다기보다는 뭐 1, 2년 안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뭐 1, 2년 혹은 3, 4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왜냐면 어차피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했을 때 갱신 청구 때문에 4년 이후에나 팔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절대 저는 이 가격에는 다시는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여러분 그 분양가 자체가 요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은 분양가 자체가 지금 가격이 아니라 2년 전 가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2년 전 가격. 2년 전 가격에서 분양가 이하로 빠진 단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충분히 있다. 앞으로 이 가격으로 공급을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뭐 지방에도 이제 국평 뭐 네. 분양가 막 7억 5천, 맞아요. 막 8억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4, 5억 되면은 사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맞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많다니까 뭐 계속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투자자는 남들이 좀 안 볼 때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한 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마곡지구도 사실 미분양했던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진짜 그다음에 뭐 위례신도시도 일부 미분양이 있었던 것도 있고, 동탄도 이제 초반에는 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절대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시 가는 게 맞다. 근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산다. 내가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4억대 아파트라 해봤자 뭐 투자금 자체가 한 1억 내면 가능하니까. 이게 정말 못 살 금액이냐로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인천이라든지 뭐 네. 부천, 뭐 이쪽 서부권 있죠, 김포 쪽 네. 이쪽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 호재는 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어쨌든 여전히 좀 눌려 있는 경향도 좀 있고요. 네. 여기도 좀 온기가 갈까요? 그 사실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5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착공이 되고 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지역도 이제 절대적인 가격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도 뭐 또 인천 쪽에는 또 7호선 라인도 또 개통 예정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부분을 GTX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물건은 돈이 이제 없어서 진짜 하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는 분들. 네네. 근데 이런 분들 한번 이런 쪽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나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월세 난 이런 것들이 꽤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월세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는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일례로 제가 그 용인 같은 경우, 용인의 그 처음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2년 됐는데 지금 그 전세 가격이 분양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생각보다 전세 월세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조금 상승장이 좀 왔으니까 네. 좀 소외돼 있는 지역들에서 좀 잘 골라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력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현금 막 1억, 뭐 1, 1억 2억 정도 5천, 뭐, 뭐 예, 2억 그러니까,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실 부동산 어디 사야 되나요?
실거주 할 만한 집을 사기 쉽지 않다. 않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네. 토지 안쪽에서도 충분히 네. 집을 사실 수는 있는 분들이 지금 네. 두 가지로 갈리는 게 그나마 좀 덜 오른 동네들 미리 가기. 네. 그리고 아니다 이제 달리는 말이 더 간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도 남부권에 네. 뭐 있는 곳들, 뭐 네. 강남 접근성 좋은 곳들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산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집을 내가 좀 장기로 좀 보유하고 내 실거주를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내 집주 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위주, 그다음에 학군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20-30년간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일일비할 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만 요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사서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출이 물론 많이 안 나와서 대출 부담이 적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사촌 돈 끌어다 들고 형 돈 끌어다 들고 사채 끌어다 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버틸 여력이 있다 하면은 뭐 5년 10년 정도 기다릴 여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미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못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전고점을 돌파한 걸 넘어서 최고가인데 내가 막 신고가 찍고 들어가는데 뭐 지난 실거래랑 막 1억 차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막 들어가야 되나요?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죠. 1층이야. 막 이런 거죠, 막.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1층보다는 그래도 이제 고층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게 부담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실거주에서 한 10년 바라보겠다 하시면은 저는 오케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오를 지역을 찾아서 좀 들어가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이제 또 상담도 많이 해주시니까 아, 저는 10년 살 거고요. 실거주 네. 다 할 거니까 저는 전고 좀 찍고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잘 심리적으로 멘탈을 관리를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막상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예. 좀 낮추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낮추라고. 왜냐면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다 된다고 하지만 안 막상 돼요. 들어가서 신고점 그 최고점 찍고 들어갔는데 막 조금 조정받아. 맞아요. 그러면은 못 버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못 버티고 또 팔고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네. 심지어 잠도 못 자시는 분들도 많아요. 살도 쪽쪽 빠지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좀 낮추자. 네. 낮추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눈을 낮춰서 사도 그 동네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강남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고 밑에 이제 광교가 오르고 동탄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급지마다 이렇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급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덜 오르는 급지로 내려가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올라가는 데가 막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예.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2020년대 고점에 잡으시는 2021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2022년에 미국발 금리 위기 오니까 다 못 버티고 다 나가셨잖아요. 예.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낮춰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버틴 분들은 지금 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거를 정말 정신적으로나 이제 그 경제적으로나 버틸 수 있는지가 저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아까 재개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또 이제 정책과도 또 많은 관련이 있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금융에도 맞습니다. 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은 뭐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번에 들고 들어가서 확실히 뭐 준공 때까지 버티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실은 서울에 집을 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재개발은 이제 그나마 좀 적은 돈으로 미리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네. 빌라를 무작정 사는 것보다 최소한 구역 지정이 된 곳, 그런 곳 위주로 사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에서 뭐 5년에서 10년 빠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5년에서 뭐 10년, 뭐 15년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런 재개발 물건을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나 그 내가 실거주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사신 분들도 네.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실거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토지로 허가로 막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은퇴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 그때 새 아파트 받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 앞으로 좀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들 하시는 게 네. 뭐 금리 인상 얘기들도 있고 네. 뭐 공사비 얘기도 계속 나오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뭐 재건축 뭐 되겠지만 우리 동네도 될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민들의 열이나 동의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또 너무 연로하셔서 네.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선별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또 자산시장에서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미리 좀 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또 재개발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6.3 지방선거도 좀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영향을 좀 받긴 받는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혹시나 토어제나 네. 뭐 투기가열지구 이런 것들이 선거 이후에 더 추가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고 계속 이제 안 되고 한다면 저는 1순위로 구리동탄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외에도 추가로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규제를 하겠죠.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또 이제 일부 지역들은 또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제로 지금 뭐 구리동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규제 당하기 전에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규제 되기 전에 샀는데 규제가 딱 터지면 오히려 약간 고점 잡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일단은 될까요?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규제 이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과세 같은 경우에 규제 전에 사게 되면은 갭 투자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전에 사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다주택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내가 한 채 있는데 구리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게 되면은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남는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 전에 사신 게 맞고요.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로 봤을 땐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규제가 되기 전에 미리 사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거네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보유 2년 하고 팔면 뭐 비과세에 해당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투기 과열지군이 뭐니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거는 많이 또 올랐기 때문인 거고, 네. 그런 규제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규제 지역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력이 되고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규제 지역에 좋은 아직도 좀 그래도 서울에서도 좋은 지역들, 좀 저평가된 지역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하시는 것도 맞다. 근데 이제 도저히 내가 실거주가 안 되거나 아니면 돈이 이제 너무 없거나. 그렇죠, 돈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비규제 지역을 또 찾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또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큰 틀에서 뭐 마지막 질문인데, 네. 요즘에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네. 주식을 할지, 네.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주식하기, 아니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선 뭐 갭 투자든 뭐든 있는 돈으로 이제 집을 하나 사놓고 버티기, 네. 이 두 개를 고민하실 텐데, 네. 후자로 그러니까 네. 집을 하나 사면 사실상 뭐 대출을 끼든 뭐 신용대출을 받든 하니까 투자 여력이 아예 제로가 되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막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 막 뭐 200만 원 간다, 뭐 400만 원 간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집에다가 돈을 넣는 게 맞아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런 네.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집이라는 게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 이런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멘탈 잡기도 어렵고, 또 이제 고점에서 샀다가 좀만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내가 성향이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주택 먼저 마련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냐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잘 하고 이런 멘탈 잡는 것도 잘하고 고점 저점도 좀 잘 판단해서 주식을 좀 불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주식 투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전 재산을 이제 주식에 올인해서 제가 이제 저도 투자를 오래 해봤지만 전 재산을 주식 투자해서 잘된 케이스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굉장히 최종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 이 말은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좀 많은데 그런 방법을 반복하시다가 또 망하는 맞아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못 버티는 경우도 많으니 맞습니다. 적절하게 해라. 네네.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네. 뭐 이제 월세를 살고 집을 안 산 돈으로 이제 주식했더니 뭐 2년치 월세를 뭐 3일 만에 벌었어요. 뭐 네. 이런 분들이 나와요, 맞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 사는 게 이제 의미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항상 또 그러다 보면 또 마지막에 또 한번 그렇죠. 또 네. 하락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 참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뭐 뭘로 가든 돈만 벌면 되긴 되지만 내가 그 돈을 벌기에 적합한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투자처가. 대다수는 부동산이 맞나요? 본인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냥? 근데 대표님 여러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적절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저는 크게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정말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를 써서 하신 분들, 좀 과도하게 욕심내다 하신 분들은 좀 안 된 케이스가 많지만, 근데 주식 투자로 망한 경우는 제가 꽤 봤거든요. 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주식 투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래 투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